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기아 2학기 기말고사를 위해서 위치 벡터부터 구위 방정식까지 2학기 때 배운 전범위를 복습하는 영상입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13번까지 주제가 있고요. 개념 설명 간단하게 하고 대표 유형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풀어보는 식으로 쭉 차례대로 나갈 건데 일단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했겠지만 옛날에 했던 건 많이 또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 시험 보기 전에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 제일 좋은데 본인이 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라도 앞부분이 좀 기억이 안 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좀 듣고 시험을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위치 벡터고요. 위치 벡터는 이런 겁니다. 벡터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좌표 평면에 다양하게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좌표 평면에 다양하게 그려질 수 있는 벡터, 시점하고 종점이 같아야 같은 벡터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얘랑 다 지금 다른 벡터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실제로 얘는 크기와 방향이 거의 같아 보이죠. 일부러 같게 그린 거고요. 이런 것들을 같은 벡터로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벡터의 시점을 다 원점으로 옮겨보면 어떤 상황이 될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얘를 여길로, 얘를 여길로, 얘를 여길로, 얘를 여길로. 이런 식으로. 요 두 개 지금 같은 벡터로 그린 건데 조금 안 맞았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점이 원점으로 고정되니까 결국에 벡터의 종점과 벡터의 크기만 있으면 벡터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시점을 원점으로 하는 이런 벡터들을 우리가 점 O에 대한 점 A의 위치 벡터라고 부릅니다. 위치 벡터에 대해서 이런 설명도 가능할 것 같아요. 좌표 표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이 있습니다. A, B. 이런 점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점을 지금까지는 그냥 좌표 표면 위의 점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시점이 원점이 되는 그런 벡터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벡터가 되겠죠. 이런 벡터, 여기가 O, 여기가 A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좌표 평면 위의 점과 좌표 평면 위의 벡터는 동치다, 그냥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벡터를 우리가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마치 좌표처럼, 그걸 우리가 좌표 벡터의 성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벡터의 좌표와 벡터의 성분과 좌표 평면의 점을 1대1 대응시킬 수 있다는 게 위치 벡터, 그리고 위치 벡터의 성분,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위치 벡터를 설명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 건데요. 위치 벡터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한다는 건 결국에 시점이 O인 벡터가 위치 벡터니까 OA가 A, OB가 B, OC가 C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네들로 표현해봐라는 거고, 결국에 시점을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쵸? OB 빼기 OA 마이너스 2에 OC 빼기 OB 플러스 3에 OC 빼기 OA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겠죠? 여기 잘못했네요. OA 빼기 OC인데요. 뭔가 이상하다 했습니다. 어떤 벡터 A, B가 있을 때요. 이 벡터를 새로운 시점을 하나 가져와서 어느 점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점을 가져와도 OB 빼기 OA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라고 물어보면 A, B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임의의 점 O가 있을 때 이 벡터 빼기 이 벡터를 해주면 이 벡터를 뺀다는 건 결국에 반대쪽으로 돌린다는 뜻이니까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 즉 AB 벡터가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시점을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벡터를 바꿔줄 수 있다. 사이에는 물론 빼기가 들어가야겠죠. 이런 것들도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 한번 해보면요. OB를 B라고 적을게요. B 빼기 A 빼기 2C 플러스 2B 플러스 3A 빼기 3C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 벡터는 2개 있고요. B 벡터는 3개, C 벡터는 5개 있네요.
이렇게 연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벡터, 시점과 종점이 자유로운 어떤 벡터들을 위치 벡터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도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 개념 설명해 볼게요. 평면에서 어떤 선분이 있을 때 A와 B 이런 선분이 있을 때 내가 필요한 시점 O를 잡아서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점에 대해서 이런 벡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가능했습니다.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그런 위치 벡터 OM은요. 어떻게 가능했죠? 그쵸, 내분이니까 우리 좌표 평면에서 내분점 배운 것과 비슷합니다. M 더하기 N 더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순서 있잖아요. A, B, M, N 요 순서를 이렇게 적습니다. A, B, M, N 요런 식으로 적고 어떻게 간다? 눈웃음 이렇게 간다고요. 기억나나요? 그러면 얘는 N 곱하기 A 벡터 더하기 M 곱하기 B 벡터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 먼저 이거 순서가 내분일 때는 어차피 더하기라 큰 상관이 없는데 외분일 때가 중요했죠. 외분일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곱하기 빼기 여기 곱한 거 이런 식으로 연산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AB를 M 대 N으로 외분할 때는 어떻게 된다? M 빼기 N에 MB 벡터 빼기 NA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배웠습니다. 요 공식 좀 알아두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분모는 3이 되겠고요. 2 더하기 1. 분자에는 어떻게 된다고? A, B, 2, 1 순서대로 쓰고요. 여기 더하기 여기 이렇게 되겠죠. 2B 벡터 더하기 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AB를 3대2로 외분하라 그랬으니까 3 빼기 2분의 3B 벡터 빼기 2A 벡터 이런 식으로 외분하는 벡터, 내분하는 벡터를 위치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배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평면 벡터의 성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위치 벡터는 결국에 시점이 원점으로 고정된 벡터니까 위치 벡터의 종점이 위치 벡터를 결정하는 거고요. 종점이 결정되면 벡터의 크기도 결정되니까 종점이 벡터를 결정하는 거고요. 결국에 그 종점에 있는 그 점의 좌표 평면에서의 좌표랑 위치 벡터가 1대1로 대응한다. 이런 얘기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 좌표 평면 위에 점 3,4가 있으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점을 3,4라는 좌표 평면 위에 점이라고만 봤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3,4인 벡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벡터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그냥 3,4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점들을 벡터의 성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 그림 보이시죠? A, A1, A2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기본적으로 벡터의 성분을 표현할 때 기본이 되는 성분은 우리가 E1 벡터 그리고 E2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E1 벡터는요. Y축 방향으로는 이동이 없고 X축 방향으로 크기가 1만큼 전진한 벡터 1,0 이걸 E1 벡터라고 그러고요. E2 벡터는 X축 방향으로는 이동이 없는데 Y축 방향으로 위로 한 칸 올라간 0,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 벡터의 어떤 기본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결국에 A 벡터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 요소라 그래서 엘레멘트 원소인가요? 영어로? 원소의 E자를 따서 E1 벡터, E2 벡터 이렇게 부릅니다. 괜찮죠?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A 벡터는 E1 벡터를 3배 한 다음에 E2 벡터만큼 아래로 뺐다. B 벡터는 E2 벡터를 2배 했다. 이런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연산할 수 있겠습니다. 3배에 1,0 빼기 0,1 그러면 3,0만큼 가고요. 0,1만큼 빼지겠죠. 3, 마이너스 1 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벡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처럼 보이죠? 2번 가보겠습니다. 2, 2,2니까요. 2, 0,1 결국에 0,2랑 같겠네요. 점 아닙니다. 벡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E1, E2 벡터로 표현하는 거 말고요. 우리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평면 벡터가 서로 같을 때, 그리고 평면 벡터의 크기 물어봤네요. 만약에 A라는 위치 벡터가 A1, 다시 A1, A2라고 해봅시다. 평면에 있는 벡터고요. 점처럼 보입니다만 벡터입니다. 이 벡터랑 B 벡터 생각해 볼게요. B 벡터는요. B1, B2 이렇게 적힌다고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건 A랑 B가 서로 같은 벡터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A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A랑 B가 같은 벡터이려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A1하고 B1이 같아야 되겠고 A2하고 B2가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A 벡터의 X 성분하고 B 벡터의 X 성분이 같아야 되고 A 벡터의 Y 성분, B 벡터의 Y 성분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벡터의 크기를 물어보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A1, A2 이 벡터의 크기가 지금 A 벡터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2인 거니까 요 길이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당연히 무슨 정리? 그쵸, 피타고라 정리 이용해서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문제 5번 한번 풀어볼 건데요.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한 문제만 풀어보고 나머지는 공부하면서 복습하면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3번 풀어보겠습니다. A 벡터의 2배, 그 다음에 B 벡터의 마이너스 3배 플러스 C 벡터 이렇게 되는 거겠죠. 계산의 룰은 간단합니다. 실수배는 해주면 되고요.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따로따로 계산해준다. 이것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배 해주면 4,6 빼기 마이너스 3,6 더하기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해 볼게요. X는 X끼리 4 플러스 3 여기 플러스 3이죠. 플러스 3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0, 마이너스 4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벡터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가볼게요. 두 점이 있을 때요. A, B를 성분으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성분으로 쓰려면 뭐가 필요하다? 위치 벡터가 필요하다. 왜냐면 성분은 출발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좌표 평면의 점하고 벡터를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나온 거니까 성분을 표현하려면 일단 주어진 벡터를 위치 벡터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 벡터로 바꿔볼게요. AB 벡터는 OB 벡터 빼기 OA 벡터고요. OB 벡터는 말 그대로 5, 마이너스 2가 벡터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벡터가 점이기도 한데 벡터이기도 하다 그랬으니까 빼기 OA 벡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구해볼게요. X는 X끼리 4, Y는 Y끼리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성분으로 나타낸 게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이 벡터의 크기 구하랬으니까 4, 마이너스 1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루트 17 이런 식으로 벡터의 크기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1차시, 2차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위치 벡터 배웠고요. 위치 벡터는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시켜서 좌표 평면의 점하고 벡터를 대응시키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봤고요. 이런 것들로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을, 즉 어떤 순서쌍을 점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벡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로 하여금 성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좌표 평면의 점을 위치 벡터의 성분처럼 이해하고 그걸로 벡터의 여러 가지 연산을 해보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2차시였고요. 3차시 가볼게요. 평면 벡터의 내적입니다. 수업 시간은 얘기했는데요. 결국에 내적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걸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아요. 두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적습니다. A 내적 B. A와 B 사이에 이 검정색 점을 찍기도 합니다. 합성하는 거와 비슷한데 합성은 보통 이렇게 함수의 합성은 빈 동그라미잖아요. 근데 이거는 색칠된 동그라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A하고 B의 내적은요. 이런 뜻입니다. 어떤
계산 방법 말고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A 벡터와 B 벡터가 얼마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연산 값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그게 무슨 얘기지 할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A 벡터의 크기, 그리고 B 벡터의 크기, 그리고 어떤 값을 곱한 것으로 계산되는데요. 이것은, 요 네모는 A랑 B 벡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수록 값이 커집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을 바라볼수록 값이 작아지고요. 특별하게 A랑 B 벡터가 서로 완전히 등 돌렸을 때, 완전히 등 돌렸을 땐 설명이 좀 이상하고요. 수직일 때, 여기가 A, 여기가 B일 때, 이 경우에는 네모가 0이 됩니다. 그러면 네모 느낌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건데, 네모는 뭘까요? 그러면 A랑 B가 이루는 각이 작아질수록 그 값이 커지면서 90도일 땐 0이 되는 그 값, 뭘까요? 그쵸,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뒤에 먼저 하겠습니다. 두 벡터가 얼마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냐, 완전히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즉 평행하면 여기가 1이죠. 세타가 0이니까. 그래서 A와 B 벡터의 내적의 최대값은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의 곱만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내적이랑 각도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그 직관을 좀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평면 벡터가 만약에 위치 벡터로, 즉 좌표 평면의 점처럼, 즉 성분으로 표현되면 이렇게 연산도 가능하답니다. x값끼리 곱하고요, y값끼리 곱하고 서로 더해주세요. a1, b1 더하기 a2, b2, 이런 연산도 가능하고요. a 내적 a는 결국에 이거잖아. a1끼리 곱하고 a2끼리 곱하고, 그럼 결국에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이네. 그죠? 그럼 얘는 뭐야? 크기의 제곱이겠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 온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 가볼게요. 두 벡터를 내적한답니다. 그러면 x값끼리 곱 얘랑 얘, y값끼리 곱 얘랑 얘 곱 6이겠죠? 이렇게 해서 내적이 4가 된다. 내적은 벡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과로 내적의 결과는 값이 나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스칼라가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A 내적 A 해볼게요. A 내적 A는 크기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직접 연산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2제곱, 이런 식으로 연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적하는 방법, 좌표 평면에 있는 점처럼, 즉 성분으로 벡터가 주어졌을 때 내적하는 방법 알고 계셔야 됩니다. 2번 가볼게요.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응용인데, A 크기, B 크기를 주고 A 더하기 B 크기를 줬대요. 이때 A 내적 B를 구해주세요. 이런 상황이네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A 더하기 B의 제곱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가 4랬으니까 얘는 16이 될 거고요. 좌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얘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내적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되겠죠. 왜? 크기의 제곱은 두 벡터의 내적, 같은 벡터의 내적으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자, 근데 여기에는 계산 규칙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다항식에서 마치 분배해서 전개하는 것처럼 계산이 됩니다. A 내적 A 이렇게, 그 다음 더하기 A 내적 B 이렇게, 그 다음 뭐겠어요? 이거겠죠? 더하기 B 내적 A 더하기 B 내적 B,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요. 조금 정리해 볼게요. 얘는 A 벡터 크기의 제곱이겠죠? 같은 거 내적했으니까. 얘는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겠고요. 자, 여기서 A 내적 B랑 B 내적 A는 값이 어떨까요? 내적은 결국에 뭐라 그랬냐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랑 관련된다 그랬는데, A랑 B가 이루는 각, B랑 A랑 이루는 각, 그냥 순서만 바뀌었다 뿐이지 각도가 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A 내적 B랑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A 내적 B가 두 개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6은요. 요거의 제곱 더하기 2A 내적 B. 그러면 2A 내적 B는 6인가요? 여기가 10이니까, 그죠? A 내적 B는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평면 벡터의 내적을 통해서 연산하는 몇 가지 규칙 배웠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마저 해보겠습니다. A랑 B가 두 개가 내적된다는 걸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A 크기 곱하기 B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계산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내적 B는요. A1, B1 더하기 A2, B2로도 적히는데 뭐라도 적힌다? A 크기 곱하기 B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도 적힌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만 좀 따로 떼서 볼게요.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생각하면 결국에 두 벡터가 주어지면 그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는 요거 아래로 넘기겠죠. A 크기, B 크기를 분모에 깔고 분자에는 A1, B1, A2, B2 요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벡터가 성분으로 주어지면 어쨌든 크기도 구할 수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것들 이용해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 구하라는 문제도 많이 나오곤 합니다. 자, 요거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벡터 1,2와 3,1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각의 크기 코사인 세타는요.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분의 A1, B1 더하기 A2, B2 니깐요. A1 벡터의 크기는 루트 5, A 벡터 크기는 루트 5, B 벡터의 크기는 루트 10 분의 이거곱 더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50분의 5겠죠? 5 루트 2분의 5네요. 루트 2분의 1이네요. 자, 그러면 세타는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타를요 0에서 파이 사이의 각도로만 제한합니다. 정의입니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 되는 각이 두 개잖아요. 삼각함수 생각해보면 뭐랑 뭐죠? 4분의 파이랑 4분의 7파이 이렇게 두 개의 값인데 우리 지금 기하에서는 그 180도 평각 내부에 있는 각만 답으로 다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자, 근데 A랑 B가 만약에 수직이면, 즉 다시 말하면 코사인 세타가 결국에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 A 내적 B가 0이다. 왜?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내적 값이었는데 그 코사인 세타에 들어갈 자리가 0이 되니까 내적도 0이 된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벡터가 수직이 되도록 하는 K를 구하랬으니까 결국에 내적해서 0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겠네요. 6 빼기 K는 0, K는 3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괜찮죠? 3차 시에는 뭘 해봤냐면 평면 벡터의 내적에 대한 간단한 설명했고요. 평면 벡터 내적이 계산되는 두 가지 방법, 벡터의 성분이 있을 때 x끼리 곱, y끼리 곱을 더하는 방법 하나랑 벡터의 크기 두 개랑 그 다음에 그 사이의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곱해서 나오는 값 두 가지의 연산 방법이 있었고요. 이 두 개가 결국엔 같은 내적 값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 식을 통해서 뭐도 구할 수 있다? 코사인 세타 값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까지 해봤고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두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이 몇이다? 0이다. 요 얘기까지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연습 문제는요. 한번 지금 우리가 설명한 걸 쭉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일을 구글 클래스룸이나 어디에 좀 업로드를 하려 하는데 그건 일단 좀 나중에 생각해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요런 것들로 하여금 파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요거 문제 한번 태블릿에 다운받으셔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으로 가볼게요. 직선과 원위방 정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건데요. 요거는 개념 이해만 제대로 되면 어렵진 않습니다. 가볼게요.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 위에 점 x1, y1을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 벡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방향 벡터는 이런 거예요. 직선이 있으면 직선이 뭐가 있냐면 기울기가 있잖아요. 그 기울기를 따라가는 요 벡터. 우리 요 파란색 벡터를 U라고 적고 U1, U2라고 해보겠습니다. 즉 점이 정해지면 벡터가 정해지는 것처럼 지금 방향 벡터가 정해졌으니까 직선이 방향, 즉 직선이 기울기가 정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해 보는 건데요. 요 위에 이미점 그냥 x, y라고 두어 볼게요. x, y를 x1, y1하고 u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x, y는 그림을 여기 그렸다 뿐이지 요 직선 위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x, y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x1하고 y1에서 출발해서 u 벡터만큼 이동하는 거지. 즉 여기서 출발해서 u만큼 이렇게 이동하면 얘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여기로 가고 싶으면 여기서 출발해서 u이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얼만큼 가냐? 그 벡터의 크기를 조절하는 건 결국 뭐가 하는 거였냐면 실수배가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x1, y1에서 u 벡터만큼 갈 건데 얼마만큼 u 벡터만큼 갈 거냐면 k배만큼 u 벡터만큼 가겠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x1, y1 더하기 k의 u1, u2 이렇게 계산될 수 있잖아. 그러면 x는 x1 더하기 ku1, y는 y1 더하기 ku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독특한 표현 방식 하나만 가져올게요. k는 이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k는 x 빼기 x1, u1 k는 y 빼기 y1, u2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 k는 서로 같은 k니까 우리가 직선이 방정식을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u1분의 x 빼기 x1이 u2분의 y 빼기 y1이랑 같다. 이렇게만 적어줘도 직선이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u1, u2, x 빼기 x1, y 빼기 y1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을 보고 이 직선은 방향 벡터가 u1, u2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싶었는데요. 요거 한번 그냥 즉석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직선이 있다. 그 직선은 2분의 x 빼기 1, 3분의 y 더하기 1이다. 이 직선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직선은요. 방향 벡터가 2, 3이고요. 그 다음에 1, -1을 지나는 직선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방향 벡터는 분모에서 오는 거고요. 이건 간단한데 1, -1은 뭐냐면 여기 x 빼기 x1이니까 1이 x1이고요. y 빼기 y1인데 지금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1, -1을 지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향 벡터 말고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을 땐 어떨까?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죠. 마치 이거랑 같네요. 옛날에 고1 때 직선이 방정식을 배울 때 직선이 방정식을 기술하는 방법이 한 점이랑 기울기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점을 할 때 이렇게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직선이 한 점이랑 기울기를 할 때가 위에 요거 방향 벡터가 결국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두 번째 방법 서로 다른 두 점을 할 때 직선이 방정식을 쓰는 방법도 존재했다. 거기서의 키포인트는 뭐였냐면 두 점을 알면 난 뭘 알 수 있다는 거니까 방향 벡터 즉 기울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 벡터는요 여기가 x1, y1 x2, y2니까 이 벡터의 위치 식은 어떻게 될까요? a, b 벡터는 그쵸? 5b 빼기 5a니까 얘는 x2 빼기 x1, y2 빼기 y1 이게 방향 벡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까? 원래는 u1 자리였어요. 근데 u1 말고 x2 빼기 x1
원래는 U2 자리였어요. 근데 U2 말고 Y2 빼기 Y1. 분자에는 X 빼기 X1, Y 빼기 Y1. 근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더니 질문이 있었어요. 선생님 여기요. X 빼기 X2, Y 빼기 Y2 이건 안 되나요? 이거 왜 안 되겠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나 이 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나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요. 직선을 다루는 방법 두 가지 배웠는데 그거 말고 세 번째 방법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직선인 방정식 우리 고1 수학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방법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x1, y1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직선이 이거야. 요 직선인 상황인데 이번엔 뭘 줬냐면 요 벡터를 준 거야. 요 벡터. 여기가 수직인. 이 벡터를 우리가 n 벡터 a, b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구하는 벡터랑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직선인 방정식과 수직인 그런 벡터를 줬다고 해봅시다. 이때도 요 검정색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요 점 위에 직선 위에 점을 x, y라고 두면 이 벡터는 x 빼기 x1, y 빼기 y1 이렇게 적힐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빼기 이거가 요 벡터의 성분이니까. 자, 근데 그러면 이 벡터랑 요 파란색 벡터는 관계가 어떨까? 얘는 파란색 벡터랑 수직이겠지. 직선이랑 파란색 벡터가 수직이니까. 자, 그러면 수직이라는 건 x 빼기 x1하고 y 빼기 y1 요 벡터랑 n 벡터의 내적 값이 몇이라는 거라고? 0이라는 거라고. n은 뭐라고 쓸 수 있는데 a, b라고 쓸 수 있는데 얘가 0이라는 거니까 결국에 a의 x 빼기 x1, b의 y 빼기 y1이 0이라는 거라고. 요런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 a, b 적어주면 x1, y1을 지나고 수직인 벡터가 a, b인 직선이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요런 벡터를 뭐라 부르냐면 법선 벡터라고 부릅니다. 법선 벡터, 내가 원하는 직선과 수직인 벡터, 법선이란 용어를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제 1번 한번 풀고 원의 방정식 넘어가 볼게요.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달래요. 지금 이 직선 두 개의 직선이 있는 건데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즉 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요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요 벡터 요 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이 직선이 어느 점을 지나냐 이런 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두 벡터가 어느 정도로 기울어져 있냐 두 벡터의 성분이 필요한 거니까 결국에 우리는 요 직선이 방향 벡터 u1 1,3이겠죠? 여기 분모에 1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 직선이 방향 벡터 u2는 2,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 이 문제는 u1하고 u2 사이의 각을 구하는 문제가 되고요. 각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내적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u1의 크기, u2의 크기 분의 u1 죄송합니다. 요거 곱하기 요거 2 요거 곱하기 요거 3 이렇게 되겠죠. u1의 크기 루트 10 u2의 크기 루트 5 분자는 5 루트 2분의 1이네요. 세타 몇이다?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벡터를 이용한 원의 방정식에 대한 설명해 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 점이 A, 이 점이 P, 이 길이를 R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AP 벡터의 크기가 몇이다? R이다. 이렇게 일단 P를 기술할 수 있을 것 같고 AP 벡터는 이거랑 똑같네요. OP 벡터 빼기 OA 벡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다? P 빼기 A로 쓸 수도 있겠다. 소문자로 쓰면 위치 벡터를 이야기합니다. 얘가 R이다. 우리가 이렇게 쓰이는 이렇게 쓰이는 방법을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의 크기나 벡터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P의 이 모양을 기술한다고 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벡터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벡터 방정식. 벡터 방정식을 통해서 P가
A에서 R만큼 떨어진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원위방정식을 기술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위치 벡터의 성분, 그리고 내적, 직선과 원위방정식까지 설명을 했고요. 원위방정식 관련해서 문제 간단한 거 하나 풀어보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어서요. 일단은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간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네, 공간에서의 위치관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 평면 아니고 공간도형 얘기고요. 공간에서 위치관계 얘기하기 전에 중학교 때 먼저 배웠던 평면의 결정조건 얘기를 해볼 건데요. 평면의 결정조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는 이 점하고 이 점,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이 만드는 직선이 있죠. 이런 직선. 이 직선 위에 세 번째 점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렇지 않고 이런 데 있다, 또는 이런 데 있다. 이렇게 되면 평면 한 개가 완전히 결정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한 직선이 있고요.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이런 상황. 사실 1번하고 2번은 거의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두 점이 결정되면 직선 하나가 결정되는 것과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1번과 2번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도 평면이 결정됩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세 번째, 평행한 두 직선도 평면 하나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지금 내용을 이해할 때 우리가 보통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서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그리는 그림은 평면을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그리게 될 직육면체고요. 지금 이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평면이란 건 원래는 한없이 이어져 가는 그런 판 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 판의 일부분을 가져다가 이렇게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1번,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은 이 점하고 이 점, 그리고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이렇게 세 점이 결정되면 이 점, 이 점, 이 점이 이루는 평면, 요렇게 이런 평면이 결정된다는 얘기겠고요. 이런 식으로 다 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이렇게 찍어볼까요? 이러면 어떤 평면일까? 이 직선하고 요 점이면 이런 평면이겠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평면이다.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도 해보겠습니다.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가 결정하는 평면은 여기겠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네 번째, 평행한 두 직선.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 평면으로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그림을 자주 사용할 거고요. 두 번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공간에서 직선은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냐라는 건데,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두 번째, 평행하다. 세 번째, 꼬인 위치에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얘랑 이렇게. 우리가 꼬인 위치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분명히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평행할 때랑 다른 점은,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은 같은 평면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평면에 존재하지 않으면 꼬인 위치에 있고, 같은 평면에 존재하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평행하거나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볼게요. 직선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되고, 직선하고 평면은 어떤 관계에 있냐는 건데, 평면을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평면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직선을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직선이 여기 있으면 평면 안에 직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포함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어떨까요? 이 파란색 평면과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직선이 이렇게 있지도 않고 이렇게 있지도 않고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 직선은 파란색 평면과 어때요? 안 만나죠. 안 만나는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평행하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건 직선과 직선,
그리고 직선과 평면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뭘까요? 평면하고 평면의 위치관계가 남겠죠. 평면하고 평면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요렇게 파란색 평면하고 빨간색 평면은 서로 이 선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파란색 평면하고 검정색 평면, 요 아래에 있는 평면은 만나지 않고 평행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만날 때, 평행할 때 두 가지 위치 관계가 있고, 우리가 특별히 두 평면이 만날 때 생기는 요 선 있잖아요. 요 선을 교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직선하고 직선이 만나면 뭐가 생기냐면, 만나는 점이라 그래서 교점이 생긴다고 우리 익히 알고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3차원 대상 두 개가 만났으니까 한 차원이 줄어든 2차원의 직선이 공통된 부분으로 나온다. 그걸 우리가 교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알아두는 것도 중요한데 이 문제 풀면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인 사각뿔이 있을 때 담을 말하시오.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 구해달래요. AB와 꼬인 위치. 꼬인 위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같은 평면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되는 건 여기. AC는 제외되죠. 왜냐면 AC는 이 평면에 있으니까. 두 번째, BAE도 제외됩니다. A는 ABE 평면에 있으니까요. 다음 BE도 제외됩니다. BE도 제외되고 BC도 제외되죠. AD도 제외되겠죠. 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으로 말할 수 있는 건 CD 그리고 ED 이렇게 두 가지 직선이 있겠네요. CD와 ED. 이렇게. 두 번째,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평면을 구해달래요. AB는 요 선분이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평면을 구해보겠습니다. 평면 중에 우리가 요 밑에 있는 밑면의 평면은 점 B에서만 직선 AB와 만나겠죠. 그래서 EDCB 평면. 그 다음에 이 직선과 또 한 점에서 만나는 평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ACD 요 평면. ACD 이 두 평면은 직선 AB와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3번 가볼게요. ABCD와 만나는 평면을 모두 찾고 교선을 각각 말하세요 라고 해요. ABCD는 요 위에 있는 평면이고요. 만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 평행한 걸 제외한 모든 평면이 다 만난다고 볼 수 있고, ABCD와 만나는 평면은 ABCD와 평행한 평면은 EFGH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평면 4개는 1번 ABFE 평면, 2번 BCGF 평면, 3번 CDHG 평면, 4번 ADHE 평면. 총 4가지의 만나는 평면이 존재하고 그때 각각 교선은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평면하고 교선을 찾는 방법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공간에서 직선, 평면이 어떻게 위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웠고요. 그리고 특정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직선과 평면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도 해결해 보았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각도라든지 길이라든지 아니면 수직이라든지 특별한 위치 관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공간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AB 직선하고 그리고 CD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도를 물어본다면 이런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이렇게 있고 이런 삼각형이 있고 뭐 변 길이를 이렇게 주고 여기 각도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겠죠. 각도라고 하면 보통 코사인 값을 말하기도 하고 그냥 각도 자체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냥 각도를 몰라도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각도도 좋고 코사인 값도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그냥 우리가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든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 지금 꼬임 위치에 있는 직선은 애초에 만나는 점이 없다 보니까 삼각형 같은 걸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한
그 각도를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 직선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CD라는 직선을 AB와 만나게 이동시키는 거였어요. 어떤 이동만? 평행 이동만 통해서. 그러면 CD를 이쪽 방향으로 평행 이동해서 BE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랑 얘는 평행일 테니까. 그래서 결국에 AB랑 CD의 각을 구하라는 건 AB랑 BE의 각, 이 각도를 구하라는 것과 같고요. 이 문제 지금 약간 뭔가 생략됐는데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도형이기 때문에 A, B, E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A, B, E 문제에서 원래 적혀 있었는데 쌤이 가져오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가 다 같은 상황이라 그랬으니까 이 각도는 여기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세타겠고 이 각도가 세타인 거니까 결국에 세타는 몇 도일까요? 그쵸? 정삼각형이 한 내각이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60도죠. 60도. 60분법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두 공간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다. 그 방법은 평행 이동을 시켜서 꼬인 위치에 있으면 평행 이동을 시켜서 만나는 점이 있게 만들고 그 이후에 도형을 그려서 이렇게 이어서 도형을 그려서 삼각형의 어떤 특성, 직각삼각형일 수도 있고 정삼각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각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이 수직할 때 얘기입니다. 어떤 평면이 있고요. 이 평면에 직선 L이 수직이다 라고 말하려면 이렇게 말하려면 결과적으로 평면 위에 있는 아무 두 직선 두 개랑만 수직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평면하고 직선이 수직인 거의 정의 자체가 어떻게 직선하고 평면이 수직일까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L이 수직이다 라고 말하는 게 원래 정의인데 우리는 평면 위에 있는 직선 두 개랑만 수직이면 수직이다. 평면 전체랑 수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토대로 문제 8번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서리의 길이가 8인 정사면체에서 A, B, C, D 중점을 MN이라 할 때 MN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상황이네요.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볼까요? B에서 N에 이런 식으로 수선의 발을 그으면 지금 정사면체니까 다 길이가 같죠. 여기가 다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정삼각형이고 여기가 수직이겠죠. 정삼각형 꼭지점에서 반대쪽 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중점에 떨어지니까요. 이런 상황. 여기서도 마찬가지 A에서도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여기도 수직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8이니까 여기는 4루트 3이겠죠? 2분의 루트 3. 여기도 4루트 3. 여기는 8. 이런 상황이겠습니다. MN이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여기가 반틈이니까 여기가 4임을 이용하면 MN의 길이는 4루트 3의 제곱 빼기 4의 제곱하면 48 빼기 16 32의 루트 씌운 4루트 2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세 직선 L, M, N하고 서로 다른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옳은 곳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고요. 이런 문제 아까 그렸던 직육면체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그림에 옮기면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L하고 M이 수직이고 M하고 N도 수직이면 L하고 N은 평행하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보는 거예요. 여기가 L 그리고 M은 L하고 수직하게 여기가 M 이런 상황. 그리고 M하고 N도 또 수직이게 만들겠습니다. N은요 M하고만 수직이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죠. 근데 어딜 선택하나 항상 이게 만족하냐 이런 걸 물어본 건데 지금 보면
n이 이렇게 되면 L이랑 평행하지 않죠. n이 이렇게 되면 L이랑 꼬인 위치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고 여기서 꼬인 위치고. 그래서 항상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가볼게요. 알파 베타가 수직이고요. 베타 감마가 수직이면 알파랑 감마는 평행하다. 이런 상황이네요. 얘를 알파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알파. 베타는 알파랑 평행 수직이. 여기가 베타. 감마는 베타랑만 수직이면 되니까 감마를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감마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수직, 베타랑 감마랑 수직 다 맞지만 알파랑 감마도 수직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다시 그릴게요. 대충. 자, 알파랑 L이랑 수직이고, 자, 이 문제는 조금 여기가 알파라고 잡을게요. 밑변. 여기를 알파라고 잡겠습니다. 그때 L은 수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L. 그리고 L이랑 베타가 수직이다. 아, 그러면 베타로 가능한 게 지금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알파랑 베타는 다 다른 평면에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베타로 선택해 줘야 될 것 같네요. 이것밖에 없죠. 그때 알파랑 베타랑 평행이다라고 물어봤으니까 디귿은 맞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좀 풀어봤습니다. 9번 가보겠습니다. 삼수선 정리입니다. 삼정리 기본적으로 좀 이해해야 되는 건 형태가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평면이 하나 있고요. 평면이 있고 그 다음에 평면 위에 직선이 있고요. 직선 L이라고 보통 주죠. 그 다음에 이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 P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평면 알파, 직선 L, 그리고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 P.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데 삼수선 정리는 결국에 우리가 P에서 어떤 수선을 내리는 게 목표인 상황에서 3개의 수선이 필요한데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수직이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P가 이렇게 O의 수선이 발을 내렸다고 해봅시다. 알파에 내린 수선이 발을 O라고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O에서 L에 또 수선이 발을 내려보겠습니다. H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번 P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이 발 1번 그 수선이 발에서 L에 내린 수선이 발 2번 이런 상황이라고 할 때 뭐가 성립하냐면 항상 이런 상황에서 P에서 H에 내린 요선이 직선 L과 수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PH가 L이랑 수직이다. 요게 삼수선 정리 첫 번째고요. 이때는 여기가 3번이 되겠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1번, 2번 이 성립하면 3번도 수직이다. 이런 얘기였고요. 또 가볼게요. 이번에는 PO 알파는 동일합니다. 수선이발 내렸고요. 1번. 그 다음에 PH 이번에는 O에서 L에 수선이발 꽂은 게 아니고 P에서 L에 수선이발 꽂은 걸 H라고 한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2번이 되겠죠. 2번이.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성립하냐면 이렇게 내린 게 L의 수직이다. 이런 게 성립한다는 거겠죠. OH가 L의 수직이다. 이번엔 여기가 3번이 됐네요. 아까는 1번, 2번, 3번이었는데 순서가 조금 바뀐 게 눈에 띕니다.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PH가 L의 수직이고 이 수선이 먼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OH가 L의 수직 여기가 주어졌습니다. 1번, 2번인 상황이겠죠. 그럼 3번은 아마 눈에 보이실 거고 PO랑 OH가 수직이다. 즉 이렇게 여기 각도만 수직이면 PO가 평면 전체랑 수직이다. 요 결과까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순서 자체는 약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실제 문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한번 가볼게요. P에서 알파에 내린 수선이 발을 O, 알파에서 A, B에 내린 수선이 발을 H라 하자. 즉 그러니까 여기가 1번으로 먼저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3번은 어디가 되냐? P에서 H에 내린 이 선이 수직이 된다는 거겠죠. 여기에 삼수선의 정리가 들어갔습니다. 삼수선의 정리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수직인 걸 알았을 때 PA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네요. 이거 그러면 여기가 2, 4고 여긴 수직이니까 여기는 2루트 5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파란색 각도가 90도니까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파란색 각도가 90도니까 PA 길이 역시 PA 제곱은 4 더하기 2루트 5의 제곱 24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A는 2루트 6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 보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삼수선 정리는 결국에 주어진 문제 그림에서 수선을 찾는 게 중요한 목표가 될 것 같고, 수선을 찾고 나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대부분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얘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면각입니다. 이면각은요, 우리가 공간에서 두 평면이 존재할 수 있는 위치 관계가 평행하거나 만나거나였고, 만날 때는 뭐가 생긴다 그랬냐면, 위에 가볼까요? 만날 때는 교선이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평면이 만나니까 만나는 선을 교선이라고 얘기한다 그랬고요. 그 교선에서 두 평면이 어떤 각을 이루는지, 얼마나 큰 각, 얼마나 작은 각을 이루는지 그 각도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각도를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두 평면이 만날 때 그 교선으로부터 각 평면에 수직인 선분 두 개를 그어서 그 두 선분이 이루는 요 각도를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부르고, 얘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정의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선분 두 개가 이루는 각을 재긴 잴 건데, 이건 선분이 이루는 각이 아니라 평면들이 이루는 각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면각을 잴 때 찾아야 되는 건 교선을 찾아야 되고요. 교선에서 수직인 두 선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제로 한번 가볼게요. 요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사면체에서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x도라고 할 때 코사인 x도를 구하시오. 요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A, B, C 평면, 요 평면하고 그 다음에 BCD, 요 평면이 이루는 각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BC에 얘가 지금 교선이잖아요. ABC랑 BCD가 만나는 선이니까 교선 기준으로 수직인 선분을 두 개 그었습니다. 지금 모든 삼각형이 다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선은 다 꼭지점으로 들어갈 거고요. 요 각도를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네요. 간단합니다. 여기 각도를 그냥 4라 할까요? 그냥 편하게. 안 주어졌으니까 아무렇게나 둬도 상관없겠죠. 그럼 여기가 2일 거고요. 여기가 수선이니까 여기 길이는 2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MD도 2루트 3이 되겠고요. 여기 길이는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여기가 A, 여기가 M, 여기가 D면 여기가 2루트 3, 여기가 2루트 3, 여기가 4 이런 상황이고, 여기가 X도, 이런 얘기네요. X도의 코사인 값을 구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수선일발 꽂고 여기를 T라고 두고 피타고라스 돌리기,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요. 그냥 코사인 법칙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16은 4의 제곱은 2루트 3제곱 더하기 2루트 3제곱 빼기 2배의 2루트 3, 2루트 3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16은 12 더하기 12 빼기 24 코사인 x 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4 코사인 x 도는 8, 그죠? 여기가 8이어야겠죠. 24에서 8 빼야 16이 되니까요. 그러면 코사인 x 도는 3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코사인 법칙 활용해서 코사인 x값 구했고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A에서 이렇게 수선을 꽂아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도 상관이 없겠고요. 왜냐하면 여기 무게중심으로 떨어진다는 건데, 어떻게든 뭐로 가든 방법만 찾으면 가능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정사형입니다. 정사형은 기본적으로 이면각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 일단 간단한 것부터 좀 설명해 볼게요.
평면이 있고 평면 위에 어떤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우리가 정사형이라고 한 건 뭘 의미하냐? 어떤 평면 위에 있지 않는 점 P를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다. 이런 식으로요. 이때 요 수선의 발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정사형이라고 부릅니다. 정사형.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면 수선의 발을 내릴 평면이 하나 필요하고요. 여기서는 알파였죠.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릴 대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점 P였던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정사형을 얘기할 때는 항상 앞에 두 가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뭐냐면 어떤 걸 어디로 정사형 내렸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엔 점 P를 평면 알파에 정사형 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점 P를 평면 알파에 정사형 시키는 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점 P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를 어디에 정사형 내렸냐 확인하는 거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점 말고 직선을 정사형 시켰을 때 또는 도형을 정사형 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게 그림자와도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여기 P 위에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오는 직사광선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P 그림자가 어디에 꽂히겠어요? 마치 수선의 발을 꽂은 것처럼 그 자리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렇게 완전 천장에서 내려오는 직사광선 또는 햇빛을 받고 이물체가 어디에 그림자가 생기는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정사형 배웠으니까요. 한번 해볼게요. 선분 AF의 EFG 위로의 정사형 이렇게 물어봤네요. AF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AF. 이 직선이 EFGH 위로 그림자가 지면 또는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런 거겠죠. 그러면 A가 요 평면 위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니까 A 수선의 발은 어디가 될까요? 요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이 점에 찍히겠죠. 이 직선 위에 아무 점을 찍어도 수선의 발을 내리면 다 어디로 떨어질까요? 요 지금 직선 EF 위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 그러면 AF의 EFGH 위로의 정사형은 뭘까? 선분 EF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괜찮나요? 정사형 그림자랑 같고요. 수선의 발과도 같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삼각형 AFC, 지금 요 삼각형이네. 그려놨네. AFC의 EFGH 위로의 정사형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꼭지점의 정사형이 어딘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F는 애초에 평면에 박혀있는 점이니까요. 이 점이 자체 정사형이 된다고 볼 수 있고, A는 정사형을 시키면 E, C는 정사형을 시키면 G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선분은 정사형을 시키면 여기가 되고요. 이 선분은 정사형을 시키면 여기가 되겠죠. 얘는 정사형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여기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 삼각형의 정사형은 뭐가 된다? 삼각형 EFG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꼭지점 먼저 정사형 시켰고요. 그 다음에 선분을 정사형 시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변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사형을 이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평면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갈 때 L 이렇게 있을 때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이 있을 때 이 길이를 내가 만약에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A, B 있을 때 B를 이 평면에 정사형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수선의 발이니까 평면과 수직일 거고요. 그럴 때 우리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길이. 여기 각도가 뭐 정해져 있으면 이 길이 구할 수 있겠고요. 우리 이때 요 각도를 직선 L하고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분 AB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A', B', 직선 AB가 평면 알파랑 이루는 각의 크기를 X라고 한다.
이때 A', B'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네요. 평면이 있습니다. 3분 AB가요.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아. 여기가 A, 여기가 B. 요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A를 알파의 정사형 내린 걸 A 다시, B를 알파의 정사형 내린 걸 B 다시라고 한대요. 그때 요 길이가 궁금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직선이 마치 여기 이렇게 연장된 거라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가 30도라는 거니까 결국에 이 길이가 8일 때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8 곱하기 여기가 30도니까 그죠? 코사인 30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8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래서 4 루트 3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A-B- 길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직선하고 정사형 길이는 그 사이의 각도랑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사형이 있을 때요. 원래 넓이와 정사형의 넓이를 비교해서 두 평면을 이루는 각의 크기 x, 여기서는 이 각이 이면각이겠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니까 이면각 역시 정사형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을 때 S라는 게 있을 때 정사형을 내렸더니 S'이 된다. 그러면 S에다가 코사인 이 평면하고 이 평면이 이루는 각 X를 곱하면 S'의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선을 찾아서 교선에서 양쪽에 수직인 선분을 그어서 삼각형으로 각도를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정사형을 이용해서 원래 도형하고 정사형된 도형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용해서 이면각을 구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런 그림에서 요 타원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타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장축 단축 알면 구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근데 방법을 모르잖아. 근데 요 그림에서는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요 평면하고 요 평면하고 이루는 각이 45도래. 그럼 만약에 타원의 넓이를 S라고 하면 S 곱하기 코사인 45도가 뭐가 된다는 거냐면 이 타원을 이 평면에 정사형시킨 거 이 밑면 넓이가 되지 않을까? 정사형이 다 된다 하면 그러면 얘가 이 원기둥 밑면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밑면의 넓이 반지름 4니까 4파이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S는 4파이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4루트 2파이 이런 식으로 정사형을 이용해서 이면각도 구할 수 있다. 이면각을 이용해서 정사형의 넓이 그리고 원래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우리 요 공식하고 요 공식 좀 잘 기억해 둘게요. 정사형을 이용해서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그리고 이면각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공간 좌표인데요. 공간 좌표는 우리가 흔히 좌표 평면에서 2차원 좌표 평면에서 여기 있는 점을 A, B라고 적었던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좌표 평면 또는 평면 좌표라고 부르는 이유는 축이 X랑 Y 두 가지밖에 없어서였는데요. 공간에 있는 점을 모두 표현하려면 이런 3차원의 좌표기가 필요하고 이 평면을 우리가 공간 좌표라고 표현합니다. 세 가지 축, X축, Y축, 그리고 Z축이 존재할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요 위에 있는 어떤 점을 표현할 때 X값이 좌표, Y값이 좌표, Z값의 좌표에서 세 가지 좌표로 공간상에 있는 점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가능하고요.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이 시간 지금 이걸 할 땐 뭘 해볼 거냐면 그림에 있는 점을 좌표로 표현해보는 그리고 공간상에 있는 좌표를 각각 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 또는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 그런 것들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점 A의 좌표, B의 좌표, C의 좌표부터 구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A는 지금 X축 방향으로 나간 크기만큼 좌표가 설정될 거고 Y축 방향으로 나간 크기만큼 Y축 좌표가 설정될 거고 Z축 방향으로 간 크기만큼 Z축 좌표가 죄송합니다. Z축 좌표가 설정될 겁니다. 자, 근데
A는 지금 그림 보면 이쪽 방향으로는 움직임이 없는 거 보여? 지금 여기 이 평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Y축이랑 Z축이 만나는 평면인 YZ 평면에 점 A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X값은 0이라는 거겠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Y값은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인데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만큼 갔어? 6만큼 갔으니까 Y좌표는 마이너스 6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 Z축 방향으로는 양의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5만큼 위로 5만큼 올라갔으니까 Z값은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좌표를 물어보면 0, 마이너스 6, 5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B도 한번 찾아볼게요. B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나온 게 눈에 보이죠? 3. Y축 방향으로는 지금 이쪽 움직임이 없죠? X축에 붙어 있으니까 0. 마찬가지 Z값도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축 위에 있는 점은 X축 위에 있던 Y축 위에 있던 G축 위에 있던 축 위에 있는 점은 내가 붙어 있는 그 축이 좌표 말고는 다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C 한번 가볼게요. C는 X방향으로 3만큼 나왔고요. Y방향으로는 안 나왔어 지금. Y방향으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Z방향으로는 5만큼 올라갔으니까 3, 0,5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P라는 점이 있습니다. 2, 4, 마이너스 1이고요. P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림상으로는 여기겠지. 요렇게 XY 평면은 X축하고 Y축이 만드는 평면, 이 평면이니까 이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위로 올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결국에 그 수선의 발이 이 점이라는 건데 이 점은 원래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가 있던 그 Z축의 값을 XY 평면 위로 올린 거니까 2, 4, 0이 되지 않을까? 그쵸? Y값이 한 칸 올라오면서 0이 됐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평면에 있는 그 점은요 X값, Y값만 숫자로 살아있고 Z값은 항상 0인 것도 알 수 있겠죠. 왜냐면 그 평면 위에 있으니까 다른 축의 좌표가 없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P에서 Z축에 내린 수선이발 구해볼 건데요. 구하기 전에 먼저 생각부터 해볼게요. 얘는 얘랑 0이지 않을까? 왜냐면 Z축에 붙어있는 점이니까. 어떤 축에 붙어있으면 그 축의 좌표 빼고는 다 0이라 그랬으니까. 요런 얘기고요. P가 Z축에 수선이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여기가 Z축이니까 이 점의 좌표 구하면 되겠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0,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한 거와 아주 흡사하게 공간상에서도 X값 차이의 제곱, Y값 차이의 제곱, G값 차이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모자 씌워서, 루트 씌워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A랑 B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X값 차이의 제곱, Y값 차이의 제곱, Z값 차이의 제곱 계산하면 4 더하기 64의 모자 이렇게 되겠죠. 루트 72, 6루트 2 이렇게 계산 가능하겠습니다. 요거 잘 좀 기억해 두세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한다? 평면이랑 동일하게 각 좌표끼리 빼서 그걸 제곱해서 더해서 모자 씌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계산하기 하나 늘었죠? 3개니까 하나 는 거 잘 체크하시고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이 좌표를 구하시오. 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X축 위에 있는 X축 위 점 좌표를 이렇게 들 수 있지 않을까? A, 0, 0. 여기랑 여기가 0인 이유를 위에서 설명했네요. 축 위에 있는 점은 그 축의 좌표 말고는 다 빵이 된다. 빵빵 해서 A, 0,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얘를 P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A랑 B랑 P가 같은 거리에 있다 그랬으니까 AP가 BP랑 같아지는 그런 P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네요. 그러면 AP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제곱으로 바꿀까요? AP 제곱은 A값 차이의 제곱, A-1의 제곱, 그 다음에 차이의 제곱,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1 제곱 더하기 25
얘가 AP 제곱이 될 거고요. BP의 제곱은요.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죠. 1제곱 3제곱. 그러면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가 같다 그랬으니까요. A-1 제곱 플러스 25랑 A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10이 같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A 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25가 4A 더하기 4 더하기 10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6A는 11? 계산이 맞겠죠? A는 6분의 11. 이거 근데 계산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답이 나왔는데요. 6분의 A제곱 4A 플러스 14, 11. 맞네요. 6분의 11. 맞겠죠? 걱정됩니다. 3, 9 더하기 16, 25. 맞습니다. 틀린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2번째입니다. 공간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 구해볼 거고요. 평면에서 구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다른 점은 세 번째 좌표가 추가됐다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 배웠던 거 있으니까 한번 여기 채워볼까요? 내분하는 점을 구해달래요. A, B를 M 대 N으로. 자, 가볼게요. M 더하기 N, M 더하기 N, M 더하기 N. 그 다음에 어떻게 했지? 이렇게 이렇게였죠. 그러면 mx2 더하기 nx1. x2가 b의 x좌표, x1이 a의 x좌표. 마찬가지 my2 ny1, mz2 nz1 이렇게 되겠죠.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중점의 좌표는 뭐였어? x1 더하기 x2 더하고 2로 나눈 거였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헷갈리는 건 2번 아니었나? 그죠? 2번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A, B를 MN으로 내분하면 순서도 중요합니다. M 빼기 N, M 빼기 N, M 빼기 N. 같으면 0이 되니까 다르다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MX2 빼기 NX1, MY2, NY1, MG2, NG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3으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g1 더하기 g2 더하기 g3 이런 식으로 계산 가능하다. 이거 지금 평면이랑 그냥 다 동일해서 빠르게 넘어갔고요. 세 번째 좌표가 있다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내분하는 점입니다. 3대 2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분모는 5로 깔리겠죠. 이렇게 깔리겠고요. A, B를 내분하는 거니까 X값 먼저 해보겠습니다. A의 X값 3, B의 X값 8, 그 다음에 3대 2 이렇게 하겠죠. 눈웃음 가보겠습니다. 24 더하기 6. 그 다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이네요. 눈웃음 마이너스 18 빼기 4,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3이니까 눈웃음 마이너스 9 더하기 14.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6, 마이너스 5분의 22,1. 이게 1번이 내분점의 답이 되겠죠. 2번 가보겠습니다. 외분점입니다. 3 빼기 2니까 1이죠.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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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산될 거고요. 실수할 여지가 많아요. 외분은 가볼게요. 천천히 3, 8, 3, 2 쓰고요. 여기 빼기 여기겠죠. 24 빼기 6 하니까 1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y값. 마이너스 18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빼기 14니까 마이너스 23.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30 맞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8,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3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중점은 더해서 나누기 이해하는 거니까요. 2분의 11, 마이너스 4,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공식 잘 기억하는 거 중요하고요. 실수 없이 계산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13번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고요. 구의방정식입니다. 공간에서 평면에서처럼 한 점이 있고 그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원이라고 했었잖아요. 원이랑 비슷하게 공간에서도 한 점이 있고
그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구라고 하고요. 그 구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기술된다고 합니다. 그림은 보통 쌤이 이렇게 많이 그려요. 중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반짝거리는 모양, 여기 있으면 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는 이렇게 구 표현을 한다든지 그림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데 이 표현 또는 이 표현이 있으면 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평면하고 공간이 크게 다르지 않죠. 그냥 한 가지 축이 더 추가됐다는 것 뿐이지 거리가 같다 또는 내분한다 외분한다 이런 개념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산이 다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1번 가볼게요. 구가 있고요. 이 점이 A, 이 점이 B라는 것 같아요. 지름이 양 끝점이 A랑 B다. 구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원에서도 이런 문제 많이 나왔는데요. 방법이 뭐였냐면 A랑 B 중점을 구합니다. 중점 구하는 방법 배웠고요. 중점을 구해서 요 길이를 구해서 이거를 지름으로 삼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중점부터 구해볼게요. A, B 중점이니까 더해서 2가 되겠죠. 구의 중심은 더해서 2로 나눈 거 1, 더해서 2로 나눈 거 1, 더해서 2로 나눈 거 1. 뭐야? 진짜? 맞네요. 중심은 1,1,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AB 길이 구해보겠습니다. AB 길이는 X값 차이의 제곱, Y값 차이의 제곱, G값 차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56인가요? 오늘 계산이 왜 이렇게 이상한 것 같지? 맞죠? 56? 그러면 AB 길이는 정확하게 여기 루트 씌운 거니까 2루트 1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반지름은 몇일까? 루트 1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구의 방정식은 x-1제곱, y-1제곱, g-1제곱은 반지름인 제곱 14. 여기 14제곱 많이 실수하더라고요. 근데 14입니다. 반지름이 루트 14니까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좀 해보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구의 방정식 형태를 유도해봐라. 이런 문제겠죠. 가보겠습니다. x제곱이랑 마이너스 2x 만나니까 x-1제곱. y제곱은 지금 만나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냥 y제곱. z는 6z를 만나서 z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서 지금 새롭게 더해진 게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9니까 다시 빼줘야겠다. 이렇게. 그래야 여기까지 됐을 때 뭐가 되냐? 여기까지 식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4는 더해 주셔야겠죠. 는 0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x-1제곱 y제곱 g 플러스 3의 제곱이 6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넘기면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 좌표는 1, 0,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반지름은 몇이야? 6 아니고 루트 6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네, 이런 식으로 풀어져 있는, 그러니까 전개되어 있는 구의 방정식도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중심하고 반지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거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중심의 좌표가 4,-4,2고 XY 평면에 접한다 이런 얘기겠죠. 요거 좀 잘 봐둘게요. 중심의 좌표가 있고요. XY 평면에 접한다는 거는 구가 이렇게 있을 때 XY 평면이 이런 식으로 XY 평면 이렇게 지난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4,-4,2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이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구하고 평면에 접점이 있을 건데 이 접점하고 중심을 잇는 요 선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 어떻게 될까? 수직이겠지? 당연히 접하니까. 그러면 여기 길이가 뭐가 될까? 반지름이 되지 않을까? 그쵸? 구의 중심에서 구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 점으로 간 거니까.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에 거리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XY 평면에 있으니까 얘는 Z값이 0인데? 그죠? 그리고 마치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것과 같으니까 4,-4,0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결국에 얘는 Z축 방향으로 중심이 이만큼 올라가 있었는데 구가
반지름이 이만큼 이렇게 그려져서 딱 XY 평면이랑 접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반지름 2다. 이것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4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 g 빼기 2의 제곱이 4다. 반지름 2니까 2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접할 때는요, 이런 그림 생각해 주시는 거 중요하고, 요 그림 토대로 반지름 같은 것들 유도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3,1이고요. YZ 평면하고 ZX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구가 이렇게 있으면 YZ 평면이 이렇게 있을 거고, YG, ZX 평면도 이렇게 있을 건데, ZX. 중심은 마이너스 3,3,1. 자, 그럼 아까 했던 거 마찬가지. 수선의 발. 얘는 각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얘는 YZ 값 0,3,1, 얘는 ZX 마이너스 3,0,1 이렇게 살아남겠네. 그러면 여기 길이도 3, 여기 길이도 3이겠네. 뭐야? 그럼 반지름 3이라는 거. 반지름 3. 그러면 결국에 구이방정식을 구하랬으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g 빼기 1의 제곱은 9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이방정식 구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 예제 1번하고 문제 3번은 계산만으로 좀 해결이 가능한데, 지금 탐구융합에 있는 요 문제는 약간 그림 같은 거 그려서 수선의 발, 그리고 구의 정의, 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수선의 발, 각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구하는 방법, 뭐 조금 이제 발전되면 축에서 접하는 구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위치 벡터부터 구이방정식까지 내용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일단 수업 시간에 전혀 듣지 않았던 학생들은 요 영상도 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기초부터 하나하나씩 다 살펴본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개념 설명 약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개념 설명,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 보니까 이것만 보고 기하 벡터 시험 범위를 다 이해할 수 있다 요런 취지는 아닌데, 쌤이 이걸 했던 이유는 앞에 했던 내용을 좀 복습하고자, 그리고 단시간 안에 기하 전 범위를 한번 돌아보고자 이런 영상을 제작했으니까 시험 보기 전에 한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